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런던의 최고 교통 분석가 리처드 프리먼이 서울을 다녀오는 우리가 틀렸다고 고백했는데요. 유럽 시스템만이 정답이라 믿었던 그가 왜 한국을 인프라의 미래라 칭하게 된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제 이름은 리처드 프리먼이고 저는 교통 시스템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런던의 편안한 거품 속에 살고 있었던 때부터요. 제 사무실은 웨스트민스터 근처의 오래된 건물 4층에 있었어요. 문에 붙은 명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리처드 프리먼 유럽연합 자문위원회 수석 교통 인프라 분석가. 긴 직함이었지만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죠. 사무실 안에는 상장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졸업장, UCL 두 번째 학위, 영국 교통청상, 독일 철도협회 표창장. 각각의 상장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리처드 프리먼은 전문가다. 리처드 프리먼은 교통 시스템에 대해 모든 걸 안다. 리처드 프리먼은 항상 옳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자랑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저는 거만했죠. 동료들이 아시아 도시들이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나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철학 없는 기술이죠. 저는 더 똑똑해 보이려고 어려운 단어를 쓰면서 말하곤 했어요. 그들은 빨리 만들지만 유럽처럼 도시계획의 깊은 원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특히 한국을 무시했어요. 제게 한국은 그저 빠른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있는 나라일 뿐이었죠.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누군가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이야기하면 저는 손을 흔들며 무시했어요. 서두른 작업이죠. 저는 단언하곤 했어요. 그들은 품질보다 속도를 우선시해요. 유럽에서는 수세기 동안 우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다듬어 왔어요. 특히 기억나는 어느 아침이 있었어요. 제 비서인 제임스가 서울의 새로운 지하철 확장에 대한 보고서를 제 책상에 놓아두었죠. 저는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며 못마땅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 저는 사진을 가리키며 제임스에게 말했어요. 몇 년마다 새로운 노선을 추가하고 있어. 런던에서는 뭔가를 짓기 전에 수십 년을 계획해. 그게 지혜와 성급함의 차이야. 제임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항상 제가 하는 모든 말에 동의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가 정말로 제 말을 믿었는지 아니면 그저 예의상 그랬는지 궁금해요. 최악의 부분은 제가 배울 기회를 모두 거절했다는 거예요. 도쿄, 베이징, 서울에서 온 컨퍼런스 초대장들 저는 모두 거절했어요. 시간 낭비야. 저는 초대장을 쓰레기통에 던지며 중얼거리곤 했죠. 왜 아시아 교통 시스템을 봐야 하죠? 저는 이미 그것들이 우리보다 못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료 마가렛과의 점심 식사가 기억나요. 그녀는 싱가포르 컨퍼런스에서 막 돌아왔죠.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통합 교통 시스템을 설명하면서요. 리처드 정말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카드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버스, 기차, 심지어 택시까지. 효율성이 정말 놀라워요. 저는 거들먹거리며 웃었어요. 마가렛, 효율성이 전부가 아니에요. 유서는요? 런던 지하철에 담긴 수세 개의 지식은요? 그건 기술로 살 수 없어요. 그녀는 이상하게 저를 바라봤지만 반박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교통에 대해 리처드 프리먼과 논쟁하지 않았죠. 결국 저는 전문가였으니까요. 저녁에는 같은 길로 켄싱턴 아파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클럽에 들러 다른 고문들과 컨설턴트들과 한잔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가죽 의자에 앉아 위스키를 홀짝이며 세상이 너무 빨리 움직인다고 불평하고 있었죠. 한국 같은 나라들 누군가가 말하곤 했어요. 그들은 좋은 인프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 여러 세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모두 현명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의 우월함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잠들기 전 저는 종종 창가에 서서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곤 했어요. 오래된 건물들, 역사적인 교회들, 템스강에 익숙한 윤곽 마이너스 이것이 진정한 문명이라고 생각했죠. 이것이 적절한 도시 개발의 모습이었어요. 수세기에 걸친 신중한 계획과 점진적인 개선. 저는 서울 같은 도시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그들은 비싼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 같았죠. 도시 설계의 깊은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서요. 그들은 우리 시스템을 따라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세련됨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어요. 만약 그날 밤 누군가가 제가 곧 한국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 말했다면 저는 웃었을 거예요. 리처드 프리먼이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한다고요? 불가능해요. 리처드 프리먼이 아시아 도시에서 배운다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어요. 제 편안한 세계, 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제 절대적인 확신, 이 모든 것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다음날 아침에 도착할 간단한 이메일로 시작될 거였어요. 제가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여행으로 저를 보낼 이메일이었죠.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얼그레이 차를 즐기고 있었는데 제임스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들어왔죠. 그는 제 책상에 봉투 하나를 놓았어요.
봉투에는 유럽연합 공식 봉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브뤼셀에서 왔어요. 그는 조용히 말하고는 방을 나갔어요.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비싼 종이에 인쇄된 편지가 있었어요. 첫 문단을 읽고 있을 때 제 편안한 아침 일상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유럽위원회는 저에게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고 있었어요.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교통 인프라 박람회에 참석하라는 거였죠. 한국 정부가 새로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위해 유럽의 전문 지식을 특별히 요청했대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은 저를 전문가로 선택했어요. 저는 제가 잘못 이해했기를 바라며 편지를 3번 읽었어요. 하지만 글자는 똑같았죠. 서울에 가야 했어요. 한국 교통 시스템을 2주 동안 연구해야 했어요. 배운 것에 대해 자세한 보고서를 써야 했고요. 저는 수년 동안 아시아 컨퍼런스를 피해왔죠. 유럽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제 명성을 쌓아왔어요. 이제 그들은 제가 한국에 가서 그들의 시스템이 연구할 가치가 있는 척하길 원한다고요? 최악의 부분은 마감일이었어요. 컨퍼런스는 3주 후였죠. 발표 준비를 하고 장비를 챙기고 이 악몽에 대해 정신적으로 준비해야 했어요. 거절할 방법은 없었어요. 편지가 그걸 아주 분명히 하고 있었죠. 이건 EU 행정부 최고위층의 직접적인 명령이었어요. 저는 마가렛에게 전화했어요. 이 한국 컨퍼런스 배정에 대해 들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노력하며 물었어요. 오, 리처드. 그녀의 목소리는 짜증나게 밝았어요. 네, 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기회예요.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운이 좋다고요? 저는 전화기를 방 건너편으로 던지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게 운이 좋은 거죠? 한국 인프라가 중요한 척하면서 제 인생의 2주를 낭비하도록 강요받고 있는데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다시 앉아서 편지를 응시했어요. 서울, 한국. 제가 수년 동안 무시하고 조롱했던 곳. 이제 열린 마음으로 가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써야 한다고요? 아이러니가 압도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깊은 생각을 했어요. 서울에 가겠지만 이 기회를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거예요. 모든 문제의 모든 성급한 결정, 실속보다 거칠의 모든 예를 기록할 거예요. 제 보고서는 한국 시스템을 칭찬하지 않을 거예요. 마이너스 그들의 약점을 폭로할 거죠. 이 생각이 저를 약간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서울의 교통망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공격 재료를 모으고 있었어요. 단 몇십 년 만에 지하철 시스템을 만들었다고요? 분명히 서둘렀죠. 모든 것의 기술을 사용한다고요? 명백히 전통적인 전문성 부족을 보상하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통합된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고요? 순전한 마케팅 선전이죠. 저는 몇 시간 동안 메모를 하면서 보지도 않은 한국 인프라에 대한 반박 자료를 쌓고 있었어요. 자정이 되자 저는 잠재적인 비판과 결함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들로 노트북 3권을 채웠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비행기표 확인서를 보았어요. 런던 히드로에서 서울 인천으로 3주 후 출발. 여행은 약 11시간 걸릴 거예요. 11시간 동안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존중하지 않는 시스템을 연구하러 믿지 않는 보고서를 쓰러 날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제 계획이 있었어요. 모든 측정 장비와 학문적 자격을 가지고 서울에 갈 거예요. 그들의 성급하고 기술에 집착하는 인프라 접근 방식의 모든 결함을 기록할 거예요. 그리고 런던에 돌아왔을 때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쓸 거예요. 수세기의 지혜와 신중한 계획 위에 세워진 유럽 교통 시스템이 아시아가 만들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무한히 우월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조금 나은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3주 후 측정 장비와 미리 쓴 비판으로 가득한 노트북에 둘러싸여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앉아있을 때 저는 제가 얼마나 완전히 틀렸다는 걸 증명받게 될지 전혀 몰랐어요. 비행기는 서울 시간으로 오전 6시에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11시간 비행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죠. 한국 인프라의 모든 문제점에 대한 제 메모를 검토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첫 번째 충격은 입국 심사에서 왔어요. 대부분의 공항처럼 긴 줄과 혼란을 예상했죠. 대신 저는 기계 앞에 서 있었어요. 기계가 제 여권을 스캔하고 사진을 찍고 지문을 읽었죠. 모든 게 30초도 안 걸렸어요. 초록불이 깜빡였어요. 게이트가 열렸죠. 통과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빡였어요. 히드로에서는 운이 나쁜 날엔 입국 심사가 1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여기서는 2분도 안 되어 입국했죠. 하지만 저는 빠르게 그저 운이 좋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마 조용한 시간에 도착했나 봐요. 공항을 걸으면서 표지판들을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다른 언어들도 있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필요한 곳에 정확히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궁금할 때마다 답이 적힌 표지판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의 흐름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죠.
마치 물이 자연스러운 길을 찾는 것처럼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 제 가방이 10분 만에 나왔어요. 또 다른 놀라움이었죠. 컨베이어 벨트는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구역은 깨끗했으며 직원들이 도울 준비를 하고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문제를 찾고 있었죠.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였으니까요. 진짜 충격은 KTX 한국의 고속열차 서울행표를 사려고 했을 때 왔어요. 복잡할 거라고 예상하며 기계로 걸어갔죠. 외국인 관광객, 다른 언어, 낯선 시스템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기계는 즉시 영어 옵션을 표시했어요. 이용 가능한 기차를 보여주고 좌석을 고르게 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한 번에 부드러운 거래로 처리했죠. 총 시간 1분도 안 됐어요. 기계는 심지어 QR코드가 있는 영수증을 인쇄해주고 정확히 어느 플랫폼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줬어요. 저는 표를 들고 서서 이상하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쉬워서는 안 되는데요. KTX 플랫폼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어요. 디지털 표지판이 기차가 정확히 언제 도착할지 초 단위까지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기차가 들어왔을 때 표지판이 가리킨 정확한 위치에 멈췄어요. 승객들이 빠르게 내리고 새로운 승객들이 효율적으로 탔어요. 밀치기도 없고 혼란도 없었죠. 기차 안에서 저는 배정된 좌석을 쉽게 찾았어요. 인테리어는 현대적이지만 화려하지 않았죠.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좌석은 편안했고 창문은 컸으며 승차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웠어요. 제 측정 장비 중 하나인 소음 측정기를 꺼냈는데 기차가 독일의 유명한 IC 열차보다 조용하다는 걸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시속 300km로 서울을 향해 달리면서 저는 한국 시골이 흐릿하게 지나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이 자동으로 기차 와이파이에 연결되었죠. 또 다른 작은 놀라움이었어요. 기차에서 무료 고속 인터넷이라니? 유럽에서는 이게 여전히 드물고 비쌌어요. 서울역은 제 감각을 압도했어요.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라 정반대였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공간을 통해 움직이고 있었지만 모든 게 완벽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디지털 표지판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가 다른 층들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걷고 있었지만 허둥지둥하지 않았어요. 저는 즉시 지하철 시스템을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역 안의 편의점에서 티머니 카드라는 걸 샀죠. 점원이 기계를 사용해서 돈을 넣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또다시 모든 게 여러 언어로 제공되고 있었죠. 또다시 과정이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지하철 입구에는 카드를 대면 부드럽게 열리는 넓은 게이트가 있었어요. 플랫폼은 유리벽으로 보호되고 있었죠. 기차. 문이 플랫폼 계구부와 완벽하게 정렬될 때까지 기차가 들어올 수 없었어요. 안전과 효율성이 결합되어 있었죠. 기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문이 열릴 정확한 위치에 깔끔한 줄로 서 있었어요. 승객들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 새로운 승객들이 탔죠. 밀치기도 없고 서두르기도 없었어요. 전체 과정이 아마 30초 정도 걸렸을 거예요. 지하철 차량 안에서 또 다른 놀라움을 발견했어요. 노선도가 그냥 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정확한 위치와 각 역까지의 시간을 보여주는 디지털 디스플레이였죠.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왔어요. 아무도 길을 잃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저를 흔든 건 통합성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작동하는 같은 티머니 카드가 버스에서도 작동했어요. 그리고 택시에서도. 심지어 일부 상점에서도요. 한 할머니가 교통카드로 커피를 사는 걸 보았어요. 모든 것을 위한 하나의 카드. 런던의 오이스터 카드가 갑자기 제한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하루 종일 다른 형태의 교통수단을 시험하며 보냈어요. 앱이 말한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시내버스들. 디지털 미터기와 카드 리더기가 있는 택시들. 휴대폰 앱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자전거 공유 시스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소통하고 있었으며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하고 있었어요. 아침 젊은 여성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짧고 단정한 머리를 하고 있었죠. 이 사람이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최미정이라는 제 가이드였어요. 프리먼 씨, 그녀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교통관제센터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전히 방어막처럼 회의감을 붙잡고 있었죠. 그녀의 공무원 차를 타고 가면서 그녀가 휴대폰을 거의 보지 않는 걸 알았어요. 대신 이어버드를 통해 정보를 흡수하는 것 같았고 가끔 한국어로 빠른 명령을 내리고 있었죠. 서울 스마트도로 관제센터는 제 남은 의심들을 수술하듯 정확하게 파괴했어요. 그 방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죠. 거대한 스크린이 모든 벽을 덮고 있었고 도시 전체의 실시간 교통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수백 개의 작은 모니터들이 개별 교차로 지하철역, 버스 노선을 보여주고 있었죠. 젊은 기술자들이 컴퓨터 터미널에 앉아서 매초 업데이트되는 데이터 스트림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한 명이 사고에 대응해서 신호등 타이밍을 조정하는 걸 보았죠. 변화가 시스템을 통해 파급되고 있었고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교통을 우회시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저를 놀라게 한 건 통합성이었어요. 정부 교통 시스템이 민간 내비게이션 앱과 직접 소통하고 있었죠. 관계자들이 도로 상황을 업데이트하면 그 정보가 즉시 수백만 대의 스마트폰에 나타났어요. 시민들은 단순히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시스템의 일부였죠. 최미정이 간단한 영어로 설명했어요. 모든 버스, 모든 택시가 위치 데이터를 보내요. 모든 스마트폰이 문제를 신고할 수 있죠. 우리는 단순히 교통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교통과 협력하는 거예요. 제 측정 장비들이 원시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속도와 소음 같은 간단한 것들을 측정할 도구를 가져왔죠. 그들은 도시 전체의 심장박동을 측정하고 있었어요. 다음 방문지는 더 많은 걸 드러냈어요. 판교 스마트 교통 R&D 센터에서 백재훈을 만났죠. 그는 제가 유럽에서 알던 정부 관계자들과는 전혀 달라 보였어요. 청바지와 후드티를 입고 끊임없이 휴대폰 2대와 태블릿을 확인하면서 고위 개발자라기보다는 대학생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가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이 캐주얼한 겉모습 뒤에 뛰어난 두뇌가 숨어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공지능이 몇 시간 전에 교통 패턴을 예측하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머신러닝이 승객 수요에 따라 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방법. 시민들이 간단한 앱을 통해 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빠르게 실패해요. 그가 안경을 조정하며 말했어요. 뭔가를 시도하고 테스트하고 개선하죠. 시민들은 단순한 사용자가 아니에요. 파트너죠. 이 철학은 저에게 완전히 낯설었어요. 런던에서는 하나의 버스 노선을 바꾸기 전에 몇 년을 계획했죠. 여기서는 실제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매주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세계관이 진짜로 무너진 건 코엑스 전시장에서였어요. 국제교통 인프라 박람회는 제가 한국 시스템을 비판할 기회가 되어야 했죠. 대신 그것은 제 교육이 되었어요. 저는 자율주행 버스, AI 기반 예측 플랫폼, 통합결제 시스템의 전시 사이를 돌아다녔어요. 한국 기업들이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술들을 시연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지막 방어막을 무너뜨린 건 간단한 사진 전시였어요. 흑백 이미지들이 1950년대 서울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황폐함, 잔해, 전쟁으로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은 도시. 저는 그 사진들을 응시하며 밖에 빛나는 대도시와 조화시킬 수 없었어요. 한 나이 든 남자가 제 충격을 알아차렸어요. 그는 교통부 배지를 달고 있었죠. 제 할아버지가 그 시대를 사셨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죠. 인프라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외부의 도움도 없었어요. 그들은 모든 걸 제로부터 만들었죠.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나 효율성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생존에 관한 거였죠. 부서진 채로 남기를 거부한 사람들에 관한 거였어요. 며칠 동안 제 가정들에 도전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초과 수당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열정으로 16시간씩 일하는 젊은 엔지니어들. 주말에 동네를 방문해서 주민들의 우려를 듣는 도시계획가들. 대중교통 코딩을 예술 형식처럼 다루는 프로그래머들. 각 사람은 같은 근본적인 철학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인프라는 규칙과 전통에 관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관한 거였죠. 저는 측정을 줄이고 인간 이야기에 대한 메모를 더 많이 하고 있었어요. 통합 결제 시스템이 자신의 일을 쉽게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택시기사. 버스 도착 정보가 하루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는 할머니. 대학에 가기 위해 3가지 다른 교통수단을 원활하게 사용하는 학생. 제 원래는 임무 한국 시스템의 결함을 찾는 것은 단순히 틀린 것뿐만 아니라 창피해 보였어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거만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고 한 나라 전체의 성취를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어요. 런던의 제 사무실에 이메일을 보냈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게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요. 부산 방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여정이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판단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배우러 왔죠. 그리고 제 직업 생활에서 처음으로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받는 것에 진심으로 흥분하고 있었어요. 시스템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었죠. 미리 써둔 비판으로 가득한 제 노트북을 열었어요. 갑자기 유치하고 무지해 보였죠. 제가 이해하지 못한 시스템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어요? 한 번도 연구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오래된 습관은 쉽게 죽지 않아요. 내일은 다를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내일은 더 깊이 파고들 거예요. 내일은 이 세련된 표면 아래 숨어있는 문제들을 찾을 거예요. 결함이 있어야 해요. 항상 결함은 있으니까요. 부산으로 가는 KTX 기차는 제 고해성사 부스가 되었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뒤로 사라지고 시속 300km로 남쪽으로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응시하며 마침내 제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저는 바보였어요. 그보다 더 나쁜 건 저는 자랑스럽고 완고한 바보였죠. 한국의 시골이 흐릿하게 지나가고 있었지만 저는 정말로 그것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아시아 인프라에 대해 했던 모든 무시하는 말들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죠. 서울의 혁신에 대한 보고서를 손살에 치며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 쓰레기통에 던졌던 모든 컨퍼런스 초대장들. 그 기억들이 저를 메스껍게 만들고 있었어요. 제 노트북들이 앞 테이블에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 시스템에 대한 미리 쓴 비판으로 가득한 앞페이지들이 이제는 무지한 아이의 낙서처럼 보였죠. 어떻게 제가 그렇게 맹목적으로 거만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무것도 보지 않고 모든 걸 안다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기차는 일상을 보내는 한국 승객들로 가득했어요. 노트북으로 일하는 비즈니스맨들, 태블릿으로 읽고 있는 학생들, 간식을 나눠 먹는 노부부. 그들은 이 놀라운 고속철도 시스템을 특별한 게 아닌 것처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저 화요일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게 변했어요. 판교 R&D 센터를 생각했어요. 그 젊은 개발자들은 단순히 교통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을 만들고 있었죠. 그들은 제가 브뤼셀이나 런던에서 본 적 없는 열정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시민들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것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죠. 서울교통관제시를 생각했어요. 정부 시스템과 민간 앱의 통합, 변화하는 조건에 대한 실시간 대응, 사용자들과의 지속적인 피드백 순환. 유럽에서는 그런 변화에 대해 몇 년을 토론할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실행했죠. 기차가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해안 도시의 복잡한 지형, 산, 바다, 밀집된 도시지형, 이 독특한 교통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시스템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부산의 구불구불한 거리를 택시로 지나갔어요. 회색 머리의 나이든 기사님이 자신 있게 교통을 헤쳐나가고 있었죠. 빨간불에 멈췄을 때 그는 제가 노트북을 살펴보는 걸 알아차렸어요.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그가 억양이 있는 영어로 물었어요. 네, 저는 인정했어요.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죠. 한국이 그저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술이 아니에요. 정신이죠. 저는 호기심이 생겨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무슨 뜻이죠? 전쟁 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로도 없고, 건물도 없고, 도움도 없었죠. 그는 우리 주변의 현대적인 도시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고쳐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직접 고쳤죠. 모든 한국인이 도왔어요.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그의 말이 물리적인 타격처럼 저를 때렸어요. 런던의 수백 년 된 인프라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물려받은 시스템들, 우리의 편안한 변화 속도. 우리는 완전한 파괴를 겪은 적이 없었어요. 재에서 나라를 세워야 했던 적이 없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창가에 서서 어두운 바다에 반사되는 부산의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도시가 생명과 에너지로 맥동하고 있었어요. 기차들이 정시에 운행되고 있었어요. 버스들이 모든 동네를 연결하고 있었죠. 디지털 시스템이 모든 것을 원활하게 조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무에서 나왔어요. 완전한 파괴에서. 포기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집단적 의지에서. 갑자기 깊은 수치심을 느꼈어요. 내가 누구길래 판단하는 거죠? 무엇이 나에게 그들의 성취를 무시할 권리를 준 거죠? 제 나라는 수세기에 걸쳐 인프라를 발전시켰고 물려받은 기반 위에 점진적으로 건설했어요. 한국은 단 몇십 년 만에 기적을 만들어냈죠. 다음 날 아침 부산 항구시설을 방문했어요. 자동화된 컨테이너 시스템, 통합된 물류 네트워크, 선박에서 기차로 트럭으로의 원활한 물품 흐름. 모든 게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목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기술 너머의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결단력을 보았어요. 택시기사가 설명했던 정신을 보았죠. 재앙을 기회로 바꾼 사람들을 보았어요. 마지막 방문지는 항구 근처의 작은 박물관이었어요. 한국전쟁 후 부산의 재건을 기록하고 있었죠. 사진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잔해로 변한 마을 전체. 임시보호소에 사는 가족들. 폐허에서 노는 아이들. 하지만 마지막 섹션은 오늘날의 같은 장소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깨끗한 거리들. 선진 인프라. 변화가 너무 완벽해서 불가능해 보였어요. 박물관 박벤치에 앉아 머리를 손에 묻었어요. 인프라 개발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게 틀렸어요. 점진적 진화와 물려받은 지혜에 기반한 제 유럽적 관점이 다른 가능성들에 대해 저를 눈멀게 했어요. 한국은 점진적 개발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들은 극명한 선택에 직면했죠. 빨리 재건하거나 멸망하거나.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모든 기차역, 모든 신호등,
모든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울려 퍼지는 결단력으로 재건하기를 선택했어요. 그날 저녁 KTX로 서울로 돌아오면서 저는 새 노트북을 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비판을 쓰는 게 아니었어요. 사과를 쓰고 있었죠. 제가 무시했던 모든 한국 엔지니어에게 사과를. 제가 무시했던 모든 혁신에게. 제가 경시했던 모든 성취에게. 결심도 쓰고 있었어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유럽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의 전통적인 시스템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예에서 배우는 것. 그들의 혁신 정신과 지속적인 개선을 우리의 편안하고 안주하는 기관들에 가져오는 것. 3주 전에 런던을 떠났던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진정한 발전이 나이나 전통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걸 마침내 이해한 겸손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것은 용기에 관한 거였죠. 자신이 틀렸을 때 인정할 용기.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용기. 변화할 용기. 서울의 불빛이 멀리서 나타났을 때 저는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어요. 미래에 대한 진정한 흥분. 왜냐하면 이제 저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국이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지금까지 리처드 프리먼의 한국체험기였습니다. 콘텐츠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